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국가폭력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 책임지게 하겠다. 제주 4.3 그거네요.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 제2법. 뭐 이전 것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소급 내는 거예요? 뭐 하여튼 알아서 하면 되고요. 뭐 4.3권의 경우에는 뭐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간 요즘 뭐 대세가 그래 되니까 그런 거고, 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가담자가 아닌 사람들도 해가지고 그래 뭐 통으로 해가지고 뭐 죽었다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니까. 하여간은 뭐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런 거는 항상 그 목격되는 겁니다. 하는 그런 가운데 이 나치 전범이 타령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할게요. 관련해서 코멘트 한 바가 있고, 나치는요 쿠데타로 독일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나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독일을 먹었고요. 우짜가 보기에 현재 더불어 그리고 자칭 진보는요 나치 테크트리를 그대로 타고 있다고 우짜 개인적으로 봅니다. 넘어가고요. 구인출이 유가 120에서 130달러 되면 위기 3단계 차량 부재 민간이도 한다. 똥줄 빠졌다는 소리죠. 7월 보유세 개편설에. 이거는 뭐 보라면 할기고 뭐 담배세 올린다면서요. 담배세 올리면 뭐 웃자는 이제 이재명 정권 서포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없고 담배 끊을 생각입니다. 내달 청년 뉴딜 정책. 뭔 뉴딜 참내 진짜 다른 쓰는 꼬라지하고는 진짜 배럴당 120 기준이 뭔데 그 지금 100불에서 110불을 왔다 갔다 그럼 브렌트유 기준이란 소리네.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에서 130불 간다든지 이러면은 뭐 민간도 차량 부재를 돌린다 이 소리죠. 이거는 우짜가 이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짜가 그 이미 지난주 토요일인가? 토요일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략 비축료 50일도 안 남은 것 같다. 50일 정도 남은 것 같다. 그것도 잘 봐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썸네일 쓴 것처럼 실제 돌아가는 거는 그래요. 이것도 뭐야? 원전 가동률 높이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제돼 있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 웃긴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금 화석 연료 때문에 난린데 뭐 태양광 풍력이 있다고 소리를 취하고 자빠졌습니까? 진짜 짜증나고 진짜. 얘들이 지금 이거 뭘 해가지고 카바링 칠 수 있어요? 이거 태양광 풍력이 얘들이 카바링 치냐고 지금 하는 걸 갖다가 돈이나 처먹고 앉아있고 세금이나 빨아먹고 앉아있지. 추경 이거 하면요. 추경하면은 앞으로 더 안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기 계속 치고 있는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거. 빚 내는 거지 뭐 미리 땡겨 쓴다는 소리 아니야. 어차피 미리 땡겨 쓰는 게 뭐 빚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뭔 말장난을 치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을 넘어선 것 관련해. 한국 외환보유액이 그놈의 4,200달러. 대외 순자산 9천억. 이 소리는 주구장창하고 자빠졌네. 야, 눈가리에 1,500원 안 보입니까? 구윤철이 눈가리에 1,500원 넘은 건 안 보여. 맨날 있다고 소리만 차고 자빠졌나? 자, 우리나라 대외 부채만 해도 6천억 달러 넘어요. 지금 7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맨날 뭐 순자산 타령하고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대외 순자산 이거 평가액 기준 아닙니까? 예? 그 외국에 가지고 평가액 내는 거 자체 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야? 9천억이 돼요. 이런 말장난이나 치고 자빠져가지고 진짜. 하여간에 똥줄 빠졌다는 신호다.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허송세월하고 잘 놀았지. 그 선거판 때문에. 넘어가고요. 김민석이 마스크 요소수 기억 생성하다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뭔 선제냐? 선제는 최소 3주 이상 해가지고 니나노 하다가 지금 시간 다 띵가먹고 앉아가지고 중국하고 이쪽에는 이미 첫째 주에 해가지고 수출 금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물건은 앵꼬나고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뭔 선제냐? 선제는 3주 동안 해가지고 일일이 하고 해가지고 허송세월 한 거는 뭐고 선제 대처? 웃긴 소리라고 보고요. 이것도 3주 동안 뭐 떡 사 먹었습니까? 김부겸 오늘 출마선언. 아이고 대구에 출마한다고? 국힘 내용 속에 대구 선거 열기 고조 민주당 출마들 김무겸 마케팅. 요거는요 지금 그
뭐야 국힘이 자중질환이라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어차피 선거 공직선거 들어가면요 교통정리 다 됩니다. 교통정리 다 되고요. 김부겸은 돈만 쓰고 치울 것 같다. 또 돈만 쓰고 치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전국 선거를 갖다가 위해서 저 김부겸이 가지고 앞에 달리는 말이 되겠다 이 소리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돈만 쓰고 치울 것 같다 이래 보고요. 웃자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비축료 한 50일 정도 남았다. 그렇게 웃자 개인적으로 계산이 되던데 이거 지방선거 전까지 해가지고 전략 비축료 계속 아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 때 뭔 일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오세훈 대통령보다 오선 서울시장 택하겠다. 커리어 하이죠. 예, 오세훈의 커리어 하이는 서울시장이다. 이 이상 이제 가겠나 싶은데 마지막 공직으로 가고 마지막 공직 될 것 같다 내가 봐도. 당 노선 변경 너무 늦었다.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는요 국힘 후보들의 경우에는 당이 아니고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 어쩌고 말할 거 없어요. 아이고 강북장 알아서 하면 되고요. 재건축 공공주택 뭐 이재명이 지금 뭐 물건 사지도 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뭐 공급 중요 이 얘기하고 뭐 알아서 하면 되고요. 하여간에 이번 지방선거는 국힘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개인 플레이로 계속해야 된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금덩이 얘기할 건 없는데 금덩이 관련해서 우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금덩이를 갖다 상승시키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중앙은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자들이라고 했고요. 우자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은 안 믿는다 했고 중앙은행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중국을 필두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터키의 금 보유량이 어이구 뚝 떨어졌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중요하니까 봐야겠죠. 터키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2주 만에 58톤 감소해 무려 58톤입니다. 58톤 감소해 513톤으로 줄어들었고요. 7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매도된 금덩이 중 절반 이상은 수합을 통해 미국 달러를 차입. 이게 뭡니까? 유동성이죠, 유동성.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공개 시장에서 직접 매각되었다고 하네요. 금덩이를 판 이유는 뭐 당연하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터키 통화 리라화 환율 방어와 그리고 외환 유동성 확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 확보 때문이다라고 해주고요. 이번 매각 규모는 80억 달러, 금액으로는 80억 달러 이상인데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 금 기반 ETF에서 유출된 요거 금을 갖다가 그 양으로 치면 43톤인데 이거보다 넘었었다. 한 2배 가까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2배 가까이는 아니구나. 양으로 치면은 58톤이니까 2배는 아니고요. 액수가 80억 달러 이상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저 금덩이가 2주 만에 58톤 감소했으니까 43톤 넘어서 유출된 것보다는 좀 더 많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여간 덕분에 터키의 외환 보유액은 400억 달러 감소한 1750억 달러로 2025년 3, 4분기 이후 최저가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중동 유동성 위기 그걸 갖다가 일단 본 컨텐츠로 오는데 시간 되면 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 차트입니다. 우자 개인적으로 별로 안 봤는데 지난주에 나스닥 등등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나스닥이란다. 엔비디아 차트 이걸 봤더니 어이구야 이게 지금 1회 꼴이 돼 있네요. 지난 주말 해가지고 마이너스 2.17% 하락해가지고 주가가 167.52달러가 됐는데요. 그동안 그 주식판 불장 상승장을 갖다가 이끌었던 게 누굽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의 경우는요 170달러 요 바로 위에 있죠. 브런즈 밴드 지나가고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170달러가 억수로 중요한 지지선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다. 뭐 200이평선 밑으로는 이미 들어갔고 상당히 중요한 게 170달러였는데 이거 뚫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거를 뚫고 내려갔다는 건 앞으로 뭘 예상할 수 있다? 불장, 그러니까 상승장을 이끌었던 주인공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는 상승장, 불장을 끝내는 또 이 리더 주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붕괴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지금 채권 쪽입니다. 채권 쪽에 가지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는 똑같이 항상 나오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고요. 보시면 뭐 롱텀 펀드 해가지고 보시면 6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채죠. 장기 국채 이래 되고
예, 사주 이동 평균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쭉 떨어졌다 이거죠. 예, 쭉 떨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유출이 흑수로 많이 됐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3월 25일로 끝나는 주, 3월 25일로 끝나는 주 기준 전 세계 장기 채권 시장에서 47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2020년 우한폐렴 요거죠. 예, 제대로 찌른 거 2020년 우한폐렴 때 68억 달러 유출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힐드 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뭐 이거 채권이 가지고 뭐 장기채이라고 말했는데 관련해서 또 이게 흥미로워서 또 찾아보니까 또 이거 요것도 이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뭐 연달아서 뭐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 하이힐드가 뭡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정크 본드죠. 정크 본드. 그러니까 뭐 쓰레기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에서도 3주 연속 자금 유출이 발생해서 총 유출액이 135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요거 프레드 차트에 나오는 거는 IC 뱅크 오브 아메리카 US 하이힐드 인덱스 이펙티브 일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이 깁니다. 이름이 긴데 이거 설명 다 하긴 그렇고 요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뭐냐면 시장 규모가 2조 달러가 넘는 고수익 정크본드 시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엔비디아는 또 170달러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요건 또 어떻게 된다? 6.90%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자가 그동안 체크를 못했는데 뚫고 올라갔더라고 이거. 뚫고 올라가서 3월 26일 기준으로 7.30%이 됩니다. 자, 2조 달러 규모의 부실 채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5% 돌파를 아마도 미국 시간으로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늘 저녁이 되겠지. 5%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이란 전으로 인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노무라에서는 올해 안에 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덕분에 저금리 시대에서는 가능했던 재융자 장벽, 리파이낸싱 월이 이제는 관리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이게 6.90% 이거 돌파했던 게 상당히 중요한데 유동성이 수년 내 최저 수준에다가 투자자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이힐드 채권 회사 시장에서도 3주 연속 자금 유출, 그래서 총 유출액이 135억 달러로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 자금 유출이 가속되면서 정크본드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거 신용시장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또 뭐 똑같이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데이터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는 리포트인데 해가지고 뭐 관심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드리면 골드 뭐 소재목은 유가 변동은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가 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월별 브렌트유 가격 변동과 가치사슬 밸류 체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월별 가격 변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 이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저 왼쪽에 있는 차트 요걸 말씀드린 겁니다. 높은 상관관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면서 유가 변동이 석유 제품 가격에 거의 즉시 반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차트만 봐도 뭐 바로 분석되는 거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PPI, 가솔린, 펌프 프라이스, 뭐 듀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유가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왼쪽 차트가 말하는 거고요. 이어서 항공운송 요거 있죠. 이거 제트퓨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나왔죠. 항공운송과 같이 석유 제품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 차트. 그 US PPI 해가지고 제트, 퓨얼. 그러니까 항공유죠. 항공유. 예, 이것도 독일 항공유, 독일 PPI에서 항공유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게 오른쪽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운송 같이 석유 제품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차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해지 활동을 통해 항공사의 비용에 대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의 즉각적인 영향이 완화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요래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지난주에도 아시아 정유 회사들이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를 갖다 브렌트유를 해가지고 대금을 계산하는 걸 해가지고 바꿨다. 그래 해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간에 현재 상황에서 원유 시장 가격의
소비자 가격 전가는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정제 제품 공급 비중이 글로벌 기준에 봤을 때 상당히 높죠. 매우 크기 때문에 정제 제품 가격이 원유 가격과의 과거 관계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 정부가 석유 제품 구매력 약화에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즉 석유 제품 가격이 튀니까 거기에 대응한답시고 가격 전가율이 평소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보조금을 뿌린다 이 말이 되죠. 보조금. 그래서 보조금 뿌리면서 가격 전가율이 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양면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지금 뭐 해가지고 추경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돼요. 나중에 다 큰 똥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거는 이것도 우짜가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딜레이 시킨 겁니다. 일주일 넘게 딜레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에 좀 얘기를 한다고 AI 관련해서 얘기 좀 할까 했는데 뭐 계속 이놈의 이란 전쟁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하여간 구글러스에서 우짜 캡처한 거고요. 요게 저 뭐 소제목으로 뭐냐면 중국 용융염 태양열 발전소다 해가지고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밤에 석탄을 태워서 전력을 공급하는 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다른 형태의 발전소들을 건설해 놨는데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컨텐츠를 하는 데서는 이미 다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다? 고비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 뭐 아시죠? 고비 사막. 고비 사막 한가운데 약 8제곱킬로미터, 이게 이제 8제곱킬로미터 크기입니다. 약 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황량한 땅에 263m짜리 높이 탑, 요 탑이 요쭉 서 있죠. 263m짜리 높이의 탑이 있고 그 주위를 1만 2천 개, 여기 좀 더 1만 2천 개의 반사 거울, 업계 용어로 하면 헬리오스탯이라고 합니다. 이 반사 거울이 완벽한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 간수성 둔황시에서 서쪽으로 약 20km에 있는 이른바 슈퍼 미러 발전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에 발전 용량은 100메가와트급이고요. 주로 하는 게 어떤 거다? 용융염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태양열 발전소 이게 됩니다. 총 반사 면적이 무려 14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연간 발전량을 갖다가 3.95억 킬로와트 시로 설계한 까닭에 매년 35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다 하면 이 거울들이 가지고 또로쪼로리 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디를 쏘고 있다? 요 중간에 요거 여기를 갖다 비추고 있다 이거죠. 핵심은 거울들이 탑 꼭대기 한 지점에 열을 집중시켜 섭씨 560도가 넘는 고온을 만든 후에 이 특수 질산염 혼합물, 바꿔서 말하면 용융염을 갖다가 가열하게 되고, 가열된 용융염은 단열 처리된 지하 탱크, 요 집 밑에 있는 지하 탱크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억수로 뜨거운 용융염을 저장한 지하 탱크는 최대 15시간 동안, 즉 해가 져도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을 유지하고 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연료 없이 밤새도록 터빈, 전력을 만들려면 터빈을 갖다가 돌려야 될 겁니까? 터빈을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100메가와트급 이 발전소는 오로지 햇빛만으로만 24시간 풀 가동되며 매년 3억 9천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 모든 석탄 발전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연료, 석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 많이 합니다. 예, 중국에서만 미세먼지 날라온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 그 비중을 보면요,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절대로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동전 때문에 기름이 안 들어오고 에너지 안 들어오고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석탄 발전 더 늘리고입니다. 핵 발전은 다시 가동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석탄 발전은 바로 떼면 되잖아요. 이건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중국의 용융염 발전소는 태양과 식을 리가 없는 고온 소금, 용융염이니까 소금이죠. 소금 탱크만 있으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와 관련해 가장 오래된 반대 의견은 뭡니까? 우짜도 항상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태양열, 좀 전에 뭐 김민석이 나서 김민석이 구윤철이가 나서 뭐 태양열 풍력 얘기하잖아요.
태양열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반대 의견이 뭡니까? 밤에 햇빛이었을 때 어떡할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1만 2천 개의 거울과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탑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물론 중국이 이 선도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다른 서방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은 정말 미친 속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게 됩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웃자든지 땅은 넓고 봐야 된다. 사막? 그거 뭐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같아도 다 쓰임새가 있다. 웃자든지 간에 땅은 넓고 봐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뭐 한자가 나와서 좀 그러는데, 자, 말씀드릴 뭐 제목은 뭐냐 하면 중국의 황산 현물 가격이 그대로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자가 나와서 뭐 이래가지고 뭐죠. 그런데 뭐 일본 한국 나오죠. 일본 한국 나오고 FOB 뭐 전문 용어 나오고 프리 온 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본선 인도 접근 이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2025년 초에 1톤에 해가지고 150달러, 앞에 105달러였는데 해가지고 지금 125달러로 올랐다. 이게 되고 지금 인도 맞지 이게? 야, 요게 이거 저 인도네시아네. 예, 요게 인도네시아 이게 되네. 인도네시아는 해가지고 1톤에 175달러. 예, 그리고 인도는 165달러 이랬는데 중국의 경우 FOB 기준으로 해서 11월부터 5개월 연속 1톤에 125달러만 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이거 차트가 쭉 나와 있고요. 자, 말씀 들어봅니다. 일본, 한국의 황산 현물 FOB 프리온 보드라고 해서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이게 2026년 3월에 1톤에 12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125달러 상승해가지고 2026년 올해 연초 1톤에 105달러에서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물론 이거 뭐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이거 이란전 때문에 상승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황산 현물 CF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FR은 뭐냐면 Cost and Freight. 그러니까 운임이 포함된 인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FOB는 그냥 저 수출항까지만 해가지고 책임지는 거고, CFR은 해가지고 도착하는 항구까지 책임지는 걸 갖다 CFR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FOB에다가 도착하는 거 수출해가지고 받는 쪽 그 한국까지 가는 비용이 추가된 게 CF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간에 인도네시아의 황산 현물 CFR은 1톤에 175달러로 상승했고요. 이거는 인도네시아고 이건 인도의 황산 현물 요것도 CFR로 하는데 CFR도 1톤에 165달러 시커먼 거 165달러 해가지고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황산 현물 FOB 그러니까 프리온보드 본선 인도 조건 그러니까 수출항까지만 가는 거죠. 이거는 2025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1톤에 125달러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황수입국입니다. 이라크란다. 이란전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중동에서 수출되는 것 중에 석유하고 천연가스 외에도 그리고 요소 뭐 이런 거 등등을 말씀드리죠. 이런 건데 황 수입에서도 중국이 세계 최대입니다. 1등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많은 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황 공급 부족이 황산 가격을 상승을 갖다 초래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인도 여기서는 이미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의 가격이 동결되고 있다는 거. 동결되고 있다는 건 뭘 갖다가 추정하게 하죠? 중국이 대규모로 황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한 김에 이란 얘기 가지고 황산하면서 해가지고 황하면서 뭐 이란 얘기도 나오고 이란전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이란전 30일차 요약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가지고 이란 전역에서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공식적으로 통행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호르무즈법 초안을 갖다가 준비했는데요. 크게 봐서 첫 번째 호르무즈 법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및 오염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기금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크게 봐서 한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까놓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자는 뭐 미국 이겨라 뭐 이란 이겨라 이것도 아니니까 우자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이란 영토를 관통합니까 아닙니까?
관통 안 하죠. 예, 관통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이란 영토를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1936년 몽티르 협약의 유명한 대상이 뭡니까? 터키 해협이죠. 이 터키 해협처럼 국제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란이 사고 있는 이 호르무즈법, 그리고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겠다 이거 자체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게다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억수로 떨어지겠죠?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UAE도 이미 푸자리아 해협 쪽으로 가지고 빠지는 그 라인이 하나 있죠? 예, 그거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카타르인데 카타르도 뭐 수가 날 것 같고요. 이거 시리아 내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리아 내전의 이면에 숨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가 숨어 있는데 하여간 뭐 돈 빼고 전쟁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시리아를 관통해 가지고 이거 타르투스 항 쪽으로 해 가지고 이 라인을 빼 가지고 그때 계획이 나온 그거였습니다. 타르투스 항 쪽으로 그 관을 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카타르에서 생산된 걸 갖다가 유럽으로 수출하겠다. 직통으로 수출하겠다. 이런 해 가지고 보관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알고 계시다시피 터키를 통해서 해 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연결돼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깝깝한 거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인데 웃자가 보기에는 앞으로 해가지고 이 중동에 있는 이 페르시아만 이거 석유 해가지고 산유국들 특히 순위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웃자가 보기에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앞으로 당분간 억수로 매진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합니다. 자, 이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도는요 웃자가 보기에는 좀 떨어진다가 아니고 그냥 아예 급락하는 그런 예상이 가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너무 느리진데 하여간에 파이프라인 건설 이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란이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최대 2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란에 대한 지상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디테일하게 봐서 첫 번째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이 중동에 도착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미군 관계자들은 지상 침공 시 특수작전부대와 보병부대가 혼합된 작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트럼프는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가 확전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역시나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탁코짓을 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뭐 계속 그런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지난 한 달 동안 하르그 섬 점령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 지역에 대한 공습 가능성이 논의되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란 급습 에스마 미국 4,500억 이것도 우리나라 원화를 하는데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달러를 하면 됩니다. 하늘의 눈 E3 첫 파괴다 있죠. 자, 이건 해가지고 요 사진만 보고요.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공유지입니다. 거기서 피격된 데 넘어가가지고 사진이나 바로 보시죠. 자,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있다가 드론 맞아서 절단이 났습니다. 완전히 절단 났습니다. 이거 유명한 이 원반이죠? 예, 요거 원반. 뭐 원반이라 하고 뭐 구체적인 이름은 로토돔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원반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까지 꼴사나운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미국의 E3G 센트리 공중 조기 경보기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이 반팔아야 되나 완팔아야 되나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E3G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둥근 원반 로토돔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로토돔이 실려 있는 부분 요쪽이 되겠죠. 요 부분을 정확하게 때렸다는 것은요. 폭발이나 파편, 그러니까 뭐 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 소위탄 공격 이런 게 아니라 광학 조준 드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다 정확하게 때렸으니까 높다는 걸 뜻합니다. 그 광학 조준 드론이라는 건 직접 보면서 해가지고 꼬라가지고 때렸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뭐 E3 센츄리 억수로 뭐 중요한 비행기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자, E3 센츄리 이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공중 지휘 체계를 담당하는 미군의 핵심 장비로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에 있는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요. 만들어지기는 총 몇 대가 만들어졌다? 68대가 만들어졌지만 퇴역으로 인해서 2026년 현재 16대에서 17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 대만 잃어도 심각한 전력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3 센트리 중 약 40%가 이미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한 대가 사라지면 단순한 전력 감소뿐만 아니라 작전 지역 전체의 레이더 탐지 범위와 지휘 능력에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6 이란전에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수단보다는 레이더 같은 센서를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우자가 이거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뭐 미국의 안투 뭐 해가지고 하는데 ANTPY2 해가지고 그거 저 레이더 계속 부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자가 계속 얘기했고요. 하여간에 한국군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물건, 공중조기 경보기 이런 물건이 없으면요. 예전에 우리나라 군이 그랬다시피 근육은 아주 빵빵한데 이 눈과 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육군이나 다른 것들이 저 힘이 세다 하더라도 퍼포먼스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 3 센트리 같은 자산은 여러 겹의 방어망으로 보호받고 최전선의 후방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해가지고 대기 타고 있는 도중에 공격받았다. 이 말은 뭐가 되냐? 이란의 작전 범위와 영내 미군 기지들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심리적인 타격도 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 센트리가 뛰게 된 이유,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게 된 이유는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ANTPY2 즉 사드 레이더 같은 지상 레이더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인데요. 뭐 첫째 주에 다 부사졌죠.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 대당 6억 달러입니다. 이 6억 달러 뭐 5억 9천만 달러 이러는데 뭐 6억 달러 합시다. 한 대당 6억 달러나 되는 이 3 센츄리 가격은 제쳐두고라도 중동 내 미군의 레이더 자산들을 파괴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우자 기준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란에게는 중동 내 미군의 이동식 레이더 자산들을 추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된다? 러시아나 중국이 도와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전 때 당했으니까 당사자니까. 넘어가고요. 자, 업보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 자, 이거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르그섬 작전 예상을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하르그섬도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지상 작전 얘기하니까 한번 말씀드려보죠. 이란 해안에서 25km,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서쪽으로 6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르그 섬까지 항공모함 전단, 항모전단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동하는 데만 1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섬을 점령하는 것 역시 투입 즉시 이란 미사일, 드론의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능한 지휘관이라면 하르그 섬의 병력을 무작정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밀리터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문자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밀리터리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점령 작전을 갖다가 과정별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제압 서프레션이 되는데요. 수주간에 걸친 시드 뭡니까? 적 방공망 제압, 그리고 데드 적 방공망 파괴 공격으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해안 미사일, 그리고 본토 발사 기지를 무력화해야 하며 국지적인 허용은 하되, 국지적인 허용을 한다는 건 뭡니까? 뭐 드론 같은 이런 날라온다 이거 말해야 되겠죠. 국지적인 허용은 하되 제공권 장악은 필수입니다. 제공권 장악 없이 어떤 작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1단계 제압은 분명히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게 되고, 자 2단계 침투가 됩니다. 소규모 특수작전부대, 예를 들어서 미군이 자랑한다는 델타 또는 네이비실 또는 레인저 팀이 할로가 뭐죠? 고고도 강화, 저고도 개방 해가지고 나오는 게 할로고요. 그리고 하호 이랬는데 요거는 또 고고도 강화 및 고고도 개방 이랬는데 뭐 이거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거 옥선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침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하나 방법인데 스텔스 항공기, 특히 스텔스 뭐 헬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이 하르그 섬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하는 목표가 뭡니까? 정찰, 파괴, 목표물 표시, 그러니까 타겟 마크 하는 거죠. 목표물 표시, 그리고 초기 교두보 확보이며 이들의 목표는 점령이 아닌
혼란을 야기하는 데 있다. 이게 됩니다. 소규모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게 말이죠. 자, 3단계는 주력 강습부대 투입입니다. 또는 상륙부대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 82 미군의 82 공수부대가 MV-22 오스프리 20이라고 하는데 이거 미 해병대가 이용하기 때문에 앞에 M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V22라고 하는데 MV22 그러니까 미 해병대 오스프리 22 또는 시코로스키 CH-53 뭐 이 유명하죠. 스텔리온이라 가지고 헬기 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대형 헬기를 이용해 침투한 후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여기서는 대규모 상륙작전 대신 신속하고 적에게 충격을 주는데 집중하고 압도적인 공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공중 지원이요. 당연히 공중 지원입니다. 카스, 그러니까 근접 항공 지원, 그리고 공중 보급, 그리고 의료 수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히 가지고 부상자 등이 나올 거니까 의료 수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됩니다. 우자가 보기에 하르그 섬의 작전 목표는 장기 점령이 아닌 적의 거점을 점령 및 무력화하고 교란시키는 단기 기습 작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로 이걸 갖다가 점령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손해고요. 일단 죽어나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가 무조건 손해라 보고요. 정치적으로도 억수로 큰 데미지가 옵니다. 위협 요인으로는 맨패즈, 그러니까 휴대용 대공미사일, 그리고 FPV 드론, 그리고 기뢰, 그리고 이란 본토로부터의 신속한 증원군, 근데 증원군이 올라오면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제공권이 장악되면 못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상자 폭발 시 정치적 파장 등 여러 요인들이 위협 요인이고요. 이로 인해 하르그섬 침투 그리고 점령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하르그섬 작전은 단순한 공중 침투 작전이 아니라 성공 여부는 미리 제공권을 확보하고 정밀한 특수작전이 성공해야 되며 끊임없는 공중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 여부가 이론적으로는 해상 지원 없이 공중 지원으로만 가능하죠. 이 작전 자체가. 하지만 실제로는 상륙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즉 어떤 식으로든 전혀 쉽지 않으며 위험 부담이 억수로 큰 도박이다. 이렇게 우짜 개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가지고 우짜가 이것도 한 일주일 넘게 가지고 딜레이 시켰던 사모신용폭탄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신용 펀드이며 전체 규모가 830억 달러짜리 BCRED가 2025년에 연간 8% 수익률을 기록한 후 2026년 올해 2월 달에 마이너스 0.4% 손실을 보이면서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1, 4분기 환매 요청, 사모신용펀드, 여기서의 환매 요청이 자산의 7.9%까지 급증하면서 블랙스톤의 분기별 환매 한도인 5%를 초과하는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자금, 그러니까 블랙스톤의 자체 자금과 경영진 기여금을 투입했습니다. 우짜든지 총 17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BCRED, 그러니까 블랙스톤의 사모신용 펀드에서 발생했으며 모건 스탠리, 클리프 워러, 그리고 블랙록 등은 다른 펀드들은 환매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갖다가 취했습니다. 이게 문제에 해가지고 사모신용들입니다. 펀드들 나오십니다. 블랙스톤은 소프트웨어 회사 메달리아에 대한 대출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는데요. 메달리아에 대한 대출 가치는 1년 전 1달러에 94센트에서 1달러에 78센트로 떨어졌고요. 이 말은 메달리아에 빌려준 대출 1달러당 78센트만 회수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가치 하락과 상환 가속화를 촉발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은 사모대출 시장이 기업 가치 평가, 대출 심사 기준,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협하는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 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모대출 시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인플로 인터 플레이 크레딧 오픈 엔드 펀드 보드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모닝스타의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026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1월과 2월 두 달 동안 투자자들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사모신용 펀드에 약 11억 달러를 갖다가 넣었는데 이거 2025년 동기가 뭡니까? 2025년 1월과 2월 벌써부터 높이가 차이가 나죠. 2025년 같은 기간 1월과 2월 18억 달러가 유입된 거에 대비해서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유는 뭐가 됐습니까? 투자자들이 주요 레버리지 론의 채무 불이행 사태와 소프트웨어 핵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핵심이란 뭡니까? AI죠. 대표적으로 사스 포칼립스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혁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에 소폭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월별 유입액 기준으로 보면 2024년 8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가지고 이란전 한 달을 넘겼으니까 우짜가 소감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란전 한 달 소감 말씀드려보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명시된 목표, 누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말한 명시된 목표, 이것 중에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란 정권은 건재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란 도시들에서는 소요 사태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계속하게 공격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자산인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유기까지 공격받고 있으며 미국은 추가 항모 전단과 지상군 증파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전쟁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큰 코 다친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재명 정권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 하여간에 이란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합니다. 이란이 제일 많이 타격을 입고 제일 많이 손해를 본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란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하고 지도부가 심각하게 약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은 건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란전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하거나 또는 그렇게 떠드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있다면 우짜가 보기에는 패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오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